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이론에 대해서요.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세율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영세율,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여기 부가가치세 세율,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10%,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면 여기 0%. 그래서 여기 지금 영세율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부가세 세액을 갖다가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유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의 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서 하나의 혜택을 주는다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은 지금 주로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이유는요, 이유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요. 지금 여기 국내 업체가 있고 여기 국내 수출업체가 있어요. 둘 다 국내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국내 업체에서요, 국내 기업에서 여기 국내 수출 기업으로 저기 재화를 갖다가 공급하게 됐어요.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했으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 수출 기업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 세금계산 거래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때 세율이 0%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급가액은 100만 원, 세액은 얼마로 표시가 되겠어요? 0 이렇게 표시되겠죠. 공급자는 빨간색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매출 세액란에는 금액이 얼마? 0. 그러면 한쪽 뭐죠? 공급받는 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 이 수출 기업은 매입 공급가액 세액란에 똑같이 0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죠. 그죠? 두 장을 이렇게 나눠 가졌으니까 한쪽은 매출, 한쪽은 매입이잖아요. 거기에 부가세는 다 공통적으로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 부가세는 다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매출하는 쪽도 매출세가 없고요, 매입하는 쪽도 매입세액이 없어요. 양쪽 다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완전 면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완전 면세라는 용어가 딱 나오면, 아, 이거 영세율 얘기하는 거구나, 요 용어 뜻을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반해서 말 나온 김에 여기 그 면세일 경우에도 똑같이 공급가에 면세 품목을 공급하게 되면 100만 원 이렇게 공급가에 표시하는 난이 있죠. 세액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이 영세율은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0으로 나왔을 지언정 여기 부가세 칸이 있어요.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에는 시당초 아예 여기 뭐가 없어요? 세액란이 아예 없어요. 여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면세사업자는 매출할 때는 매출세가 없죠. 근데 매입할 때는 매입세 있는데 공제학 못하죠. 그래서 한쪽은 아예 없고 한쪽 매입만 있다 그래서 부르는 명칭이, 얘는 불완전 면세 또는 부분 면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 회계 원가계산 배우실 때 개별 원가계산하고 종합 원가계산 비교 문제 잘 나온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종합 원가계산에서 그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비교하는 문제 나오는 것처럼 이 부가세법에서 여기 영세율과 면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이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고, 다음 중 면세를 설명하는 것은, 다음 중 영세를 설명하는 것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지난번에 여러분 회계 이거 자기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나왔었더란 말이죠.
똑같이 세무 2급 때도 나오는데 요게 비교되는 문제로 나오니까 완전 면세는 뭘 뜻한다? 영세율. 불완전 면세 또는 부분 면세는 뭘 뜻한다? 면세.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영세율은요. 영세율이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요.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세율을 붙인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뭘 지키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그 물품에는 부가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건이 그 나라에서 소비될 때 자기네 나라의 세율을 부과하겠죠.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 이번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업자면 일반 사업자는 개인, 법인을 구분했었죠. 영세율 사업자 될 수 있고요. 간이 사업자 또한 영세율 사업자 될 수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일반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나 과세 사업자들은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물건 납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바로 영세율 사업자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 대신 이 면세사업자가 다시 면세사업을 갖다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이후에 다시 면세사업자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반해서 요 밑에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여기 이제 이따 교재에 보시잖아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거래가 적을까 많을까? 아주 많아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들이 많기는 한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라든지 용역에 국외 공급을 한다든지 외국 항행 용역 공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든지 얘네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들은 다 여기 영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세율을 갖다가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보세요. 여기 수출하는 기업이 있어요. 수출 기업이 있는데 그 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재반 절차를 갖다가 이 수출 기업이 바빠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행 업체에다가 수출을 갖다가 의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수출 기업은 이 물건을 갖다가 외국에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죠. 그럼 수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대행업체는 그리고 외화를 벌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나요? 여기 수출 기업에 거기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벌어들이나요? 수출 대행업체. 수출 대행업체는 수출을 대행했기 때문에 이 수출하는 회사로부터 그냥 돈 결제받으면 돼요. 심부름만 대신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출 대행업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적용을 못 받아요, 이걸. 아시겠죠? 뭐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세율은 이 정도면 일단 된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는 거는 회계 1급 때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면세를 볼게요. 면세도 여러 번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면세라는 것은 여기 세금의 역진성, 세금이라는 건 원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좀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부가세는 지금 부가가치세는 10% 다 동일하게 내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의 역진성, 거꾸로 가는 형평성이 없는 세제가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그 대신에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나 잘 버는 사람이나 못 버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그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았어요. 부가가치세 10%를 다 면제해 놓은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 면세 제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활 필수 품목이 뭔데요? 그런데 먹는 걸로 따진다면 식료품이 될 것이고요.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출판, 의료 이런 것들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생활 필수 품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이 다 그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고 얘기해드렸어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라고 얘기해드렸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있죠. 이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줘야 될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발생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언제 그 다음에 1월 20일까지 제출을 해줘야지 된다는 내용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면세 적용이 되는 거래는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제가 생활 필수 품목이라고 했는데 면세 적용이 되는 그 대상 거래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후생, 문화 관련, 그다음에 국민후생이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의료, 보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문화 관련이라는 것 국민 또 뭐 있죠? 교육 그런 것들이요. 문화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주택과 주택 부수, 임대 토지 면세 적용이라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긴 하겠지만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하나 기억해 두세요. 단독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보통 단독주택 같은 거 보게 되면 건물 있고 집 있죠. 마당도 있잖아요. 그 마당 그걸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갖다가 임대하면 이런 면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계 1급 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이거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두 분만 사시기에 너무 공간이 넓어서 걔를 임대해주고 아파트로 이사 가신 경우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잖아요. 그 한 달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는 면세로 지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 구성요소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바로 그냥 외워주세요. 대표적인 게 토지예요. 토지, 그 다음에 금융. 이 두 가지가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하고 금융에는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술. 창작 문예 활동하는 거 있죠. 저술과 관련된 것들은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서 토지라든지 금융, 저술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뭐가 적용이 된다? 면세가 적용된다. 부가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 면세 개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부분 면세 제도 또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부른다.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면세 대상 재화 용역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생필품에 대한 거, 식료품 1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죠. 1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은 농업, 어업, 수산업, 축산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미가공 식료품이어야지 돼요. 미가공 식료품. 그다음에 수돗물이요. 수돗물도 기저귀, 무연탄 이런 것들도 여기 면세 품목이에요. 그다음에 역외군성, 시내버스나 지하철, 시외버스들은 다 면세 품목들이고요. 대신에 역외운송 중에서 어떤 편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우등고속이라든지 KTX라든지 항공기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후생 및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 후생하고
문화에 관련된 거는요. 대표적인 게 의료 보건 영역이에요. 의료 보건, 치료 목적인 것들, 동물병원이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한 것들은 면세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의원에서 약 뭐 한제 지어서 어머니 갖다 드렸다. 거기 한약에 부가세가 있다는 뜻이겠어요? 없다는 뜻이겠어요? 한약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이라 그러면 걔는 부가세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애완펫들 많이 있죠? 얘네들 치료할 때 부가세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있어요. 자, 똑같이 그 성형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을 내린 그 치료 목적의 성형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부가세 없어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거 있죠. 그 약 금액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공급해 놓은 약들 있죠. 거기는 부가세 있어요. 그런 차이. 자, 그다음에 교육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 보건 용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병원이 바로 면세 사업자라는 얘기죠. 면세 품목이니까. 그다음에 교육 용역, 학교를 얘기해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도서 출판, 책과 관련된 거,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시게 될 때 거기도 부가세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표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창작품, 그다음에 문화 행사 이런 것들 행사할 때 거기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또 창작품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게 요즘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짓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조형물 같은 거 있지 않던가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그게 굳이 꼭 필요하나? 아닌데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 예술 창작품 같은 것들 있죠. 조각상 같은 것들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이에요. 거의.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뭐 없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건 없어졌다 있다가 아니라 그런 그 조형물 있죠. 그거 거래할 때 판매되는 금액에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이런 것들 입장료 받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도 부가세 없습니다. 자, 아까 부가세 구성 요소는 토지, 금융, 저술, 작곡, 뭐 문예 창작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면세입니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기타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가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면세인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래요.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거였죠. 택배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택배도 있잖아요. 근데 우체국에서도 택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있다. 왜? 그래야지 다른 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그다음에 고속철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이 부동산 임대 도소매 같은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을 임대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고요. 도소매 같은 경우 도소매 같은 경우에도 음식 같은 거 팔 때 국립공원 같은 데서도 음식 팔잖아요. 숙박도 하고 그런 거에도 부가가치세가 다 있어요. 왜? 주변에 상권의 형평성을 위해서 부과를 해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국민 또는 부수 토지, 즉 단독주택의 임대료, 임대해줬을 때 받는 것은 제가 면세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주택은 84제곱평방미터죠. 제곱을 표시할 줄을 몰라서 미터라고만 써놨어요. 나오면 손으로 쓸 거야. 아까 그래도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발행하면 200억 원 깎아준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84평방 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라든지 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그 회사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건 한번 들어만 두세요. 부동산과 관련돼서요.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말뜻은 매각, 판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자, 건물을 갖다가 공급하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를 적용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근데 국민주택 이상은 과세, 이렇게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84평방제곱미터보다 큰 거, 만약에 84가 아니라 100평방제곱미터라고 하면 걔는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까지가 부과되니까 가격이 엄청 뛰겠죠. 그 마지노선이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거 살 때 집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싸게 살라고 하면 국민주택 평형 84평방제곱미터 이하를 사셔야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싸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30평 정도 한다고 쳐도 금액이 싸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억이라고 쳐봐요. 3억에 부가세 붙으면 3천만 원이 붙는 거죠. 금액이 싸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토지는 무조건 면세예요. 자, 근데 부동산을 임대한대요. 그럼 주택을 갖다가 임대할 때 면세, 주택 이외의 것을 공급하면 과세,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따 교재 요거 읽어볼 때도 지금 부가세를 배우는 입장에서 요게 우리 생활에 뭐와 관련된 건지를 모르시게 되면 뒷다리 용어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피스텔을 하나 예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이게 되면은 여기에 주택이 들어가요. 근데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그걸로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이라고 하면 이 주거 목적일 때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불러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요,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 그 한 달치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만 원만 받으면 돼요. 왜? 면세 사업자니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똑같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가 얘를 갖다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런 사업자들은 무슨 사업자라고 하냐면 그냥 임대 사업자라고 불러요. 앞에 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임대 사업자는요,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가 똑같은 오피스텔을 임대료를 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과세 사업자니까 모두 받아야 돼요. 부가세도 받아야 돼요. 5만 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오피스텔의 주인이 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을 얻게 되면 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얼마를 내야 돼요? 55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으실 때 주택 임대사업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면 여기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이 오피스텔에는 주소지 옮겨놔도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사무실은 안 돼요. 그리고 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다 해야지 돼요. 왜? 과세 사업자니까. 면세 사업자는 뭐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혹시 내가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그 매입세금 계산서 학교별반 제출해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뭐에만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자,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주택은 면세 이해되셨죠? 주택 이외 사무실로 하게 되면 과세. 임대했을 때요. 자, 토지는 일반적으로 임대하게 되면 과세라는 거 했죠. 지난번에 우리 재화라고 했을 때 재화 용역 이렇게 구분했던 거 배울 때 염전이라든지
뭐죠?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대주도 저기 비과세 면세였었죠.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토지는요 임대 주게 되면 과세예요. 근데 주택에 딸린 그 토지는 면세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서 한번 쭉 검토를 쭉 한번 둘러보고서 그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영세율 제도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면세 제도 주로 이제 비교하는 그 문제로서 설명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비교, 도입 취지, 면세 제도의 도입 취지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니까 아마 이해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표로 구분을 해보셔도 되고 제가 굳이 뭐 설명 여기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했으니까. 뭐 부가 요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파트가 요건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요거 구분하는 거요. 자, 그다음에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이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되는지. 이거 볼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시라 했어요. 외화 벌이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뒤에 A라든지 B, C 뒤에 나와 있는 D 요거까지도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든지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선원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승무원 같은 경우, 또는 기타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타 용역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세율 첨부서류는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갖다가 배울 때 직접 다루어 보실 거예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완전 면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금액은 없죠. 매입도 매출도 없으니까.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이 수출과 관련된 서류들 있죠. 수출 관련 또는 영세율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서류들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어야 돼요. 증빙서류로. 이거 안 하게 되면 이것도 가산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산세 계산하는 건 실기할 때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번에 면세요. 아까도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들의 디테일이죠. 면세 대상제와 용역, 기초생필품의 A, B, C, D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후생과 문화 관련 의료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기업 니은에 해당되는 것들 그냥 독서하듯이 정독해서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원 강습소. 근데 여기서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부과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무도학원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이 두 군데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서, 출판, 신문, 잡지 다 그렇고요. 예술 창작, 그다음에 비영리 예술행사, 그다음에 비영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설명돼 있죠.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 임대 용역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 토지, 금융, 그다음에 저술, 창작 활동이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아까 설명해 드렸고 재화의 수입 별반은 없어요. 면세 포기하게 되면 면세 포기란 면세 포기는 승인 요건이 없대요. 신고 기한도 없고요. 근데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다시 면세 사업자가 되려고 하면은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자, 면세 포기를 근데 면세 사업자가 아무 때나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해당될 때 영세율에 적용 대상일 때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단체, 기술 연구단체 이런 데에다가 공급할 때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면세 포기하는 걸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면세 포기 효력 면세 포기하고 난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면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 세무서에 면세 적용 신고를 해 주셔야 면세 사업자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확인 예제에서부터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과세표준하고 매출 세액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